그 뉴스도 지금 구독자가 몇 명? 지금은 11,600명 정도 수준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월의 수익이 어떻게 될지 24년에는 2억 7천 정도 수익을 냈어요. 월 평균으로 따지면 한 2천 얼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뉴스레터 구독자 1명이 일반 소셜미디어나 다른 블로그의 팔로워 1명 대비 7배의 가치가 있대요. 그 미국 통계에서. 네, 안녕하세요. 수상하게 돈 버는 크리에이터들의 이야기, 수상한 팟캐스트 진행을 맡은 신효준입니다. 오늘은 대기업 디자이너를 그만두고 뉴스레터, 커뮤니티, 자동화 시스템까지 모든 걸 혼자 만들어가는 1인 창업가, 글만으로 수만 명의 팬을 만들고 하루 4시간만 일해서 월 2천만 원의 매출을 만들어내는 사람, 크리에이터 조신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그 텍스트 크리에이터로 지금 크리에이터 생활을 하고 있는 조씨의 뉴스레터를 또 쓰고 있는 크리에이터 조씨입니다. 네, 저는 지금 스레드랑 그 링크드인에서 주로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글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는 게 사실 흔치 않은 기회인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 보통 우리가 그 크리에이터 혹은 1인 미디어라고 할 때 그 되게 비주얼 위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영상, 네, 이미지. 네. 그런데 텍스트 크리에이터, 텍스트 인플루언서 이제 이런 말들을 쓰시고 계신데 네, 맞아요. 이게 어떤 개념일까요? 정말 말 그대로 글로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국내에 보시면 스레드라든지 링크드인이라든지 아니면 트위터, 지금은 X죠. 그걸 기반으로 거의 활동을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뉴스레터를 기반으로 콘텐츠 크리에이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글로 이루어진 그런 크리에이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정말 여러 명에게 내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 나의 이야기나 혹은 전문 분야에 대한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맞아요. 글을 써야 되는 일이 있을 텐데 이거를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 이런 것들이 혹시 있다면 뭘까요? 일단은 뉴스레터는 알고리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블로그라든가 이런 거를 내가 올리면은 네이버에 그래도 순위가 높으면은 검색어 앞에 노출이 된다든가 이런 거가 좀 있거든요. 근데 뉴스레터는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내가 글을 하나 쓰면은 이곳저곳 다 실어 날려야 돼요. 예를 들면 오픈 단톡방 아니면 뭐 다른 언론 미디어 아니면 뭐 개발자 커뮤니티 이런 곳에 실어 날라는 그런 노동 집약적인 일을 좀 해야 되더라고요. 그 뉴스레터 지금 구독자가 몇 명? 지금은 11,600명 정도 수준이고요. 네. 와, 그럼 11,000명이 사실은 이게 네. 저는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소셜미디어 팔로워랑 다르다고 느끼는 게 네네. 그들이 신청을 한 것이고 맞아요. 그들의 메일 박스로 그 이메일이 직접 전달이 되다 보니까 그 파급력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 10,000명까지 올 수 있다, 이게 될 것이다라고 느낀 순간이 혹시 있으셨나요?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막 아무것도 없는데 막 벽에 부딪히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해외에 좋은 레퍼런스들이 이미 많았습니다. 약간 레니의 뉴스레터라고 하는 그 이미 IT 업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뉴스레터가 이미 있거든요. 그 뉴스레터는 100만 정도 구독자가 있어요. 해외, 미국 같은 경우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모든 PM들이 다 구독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뉴스레터와 동시에 수많은 다른 해외 뉴스레터들이 있었는데 그런 뉴스레터를 보면서 한국에서도 안 될 일은 없겠다. 이미 그렇게 잘 되고 있는 종류가 있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었고요. 그리고 저 이외에도 이미 뉴스레터로서 꽤 그 유명했던 뉴스레터들이 몇 개 있었어요. 예를 들면 주말랭이라고 하는 뉴스레터도 있는데 그거는 주말에 있는 여가, 주말에 뭐 하지? 이런 것들을 좀 큐레이션하는 그런 뉴스레터들이 있었고 또 어피티라고 하는 경제 뉴스레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쪽 같은 경우도 저에게 이 뉴스레터 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희망을 주었던 레터들이죠. 그럼 지금 조씨님은 이 뉴스레터 운영하는 게 구독자들에게 돈을 받고 막 하거나 그렇게 수익 모델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뉴스레터 맞아요. 자체만으로는. 그럼 어떻게 돈을 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는 일단은 그거를 소위 말하는 퍼널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스레드나 링크드인이나 이렇게 막 알고리즘이 퍼지는 데에서 나를 발견하게끔 한 다음에 뉴스레터로 저를 구독을 시키는 거죠. 그럼 구독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제 그 기사라든가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볼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하단에 조씨가 이런 걸 합니다. 예를 들면 글쓰기 챌린지를 합니다. 라고 이제 오픈을 한다든지 커뮤니티를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오셔서 저랑 같이 공부하고 소통하시죠.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상품 같은 것들을 뉴스레터에 넣게 되면은 생각보다 전환율이 엄청 좋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광고를 통해서 전환율을 갖는 그 수치가 3%라고 하잖아요. 높아도. 근데 뉴스레터 구독자들은 거의 30%에 가깝기도 합니다. 이 전환율이 엄청나거든요, 생각보다. 클릭을 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100이라고 하면은 30명 정도는 정말 결제를 할 의향이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 많이 와요. 노출 자체는 제가 한 달에 그래도 한 레터마다 한 5,000명 정도를 보거든요. 40% 이상이니까. 근데 거기서 클릭은 10분의 1이 하십니다. 500명 정도가 하고, 클릭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200명 정도는 월마다 결제를 하는 그런 플로우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높네요. 되게 높습니다. 네. 어. 뉴스레터는 구조상 굉장히 좋은 아, 비즈니스거든요. 되기가 어렵지 되기만 하면 만들어 놓으면 전환율은 보장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네, 사실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고 여러 가지를 실험을 했었는데 가장 지금 현재 정착하고 있는 거는 그 월 구독제 커뮤니티입니다. 1인 기업가들이라든가 창업을 좀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스터디를 같이 한다던가 아니면 연사를 초빙해가지고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한다던가 그냥 그런 식의 그 구독제 커뮤니티를 했었고요. 첫 초기 가입비는 월 7만 원 정도로 잡았었습니다. 네, 지금은 월 10만 원으로 잡고 있고 이렇게 이제 구독자를 이렇게 모아서 저 나름대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례일 수 있지만 네. 최근에 이제 그 월의 수익이 어떻게 될지 뭐 정확히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어려우면 비율을 해서더라도 얼마 정도 될까요? 이걸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 24년에는 2억 7천 정도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연 다해서요? 연 다해서요. 네, 첫 해 퇴사를 하고 그렇게 2억 7천 정도 수익을 냈고 월 평균으로 따지면 한 2천 얼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더 늘었어요. 네, 지금은 더 많이 다음 주에 또 하나 여는데 그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2배 이상의 수익을 얻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이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뉴스레터 잘 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저는 알고리즘이 없다는 말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오디언스를 내가 끌어와야 된다는 말이랑 똑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브런치나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나 이렇게 자동화 SEO가 되는 이제 글 쓰는 방법도 있고 이제 브런치는 거기 플랫폼이 있고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네. 추천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그 글 쓰는 마켓플레이스라고 봐도 될까요? 이제 그런 플랫폼들에 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직접 뉴스레터를 만든 이유는 뭘까요? 우선 그 구독제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구독을 하겠다고 내 이메일을 준 분들은 이미 저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그분들이 더 계속 뜨거워지기 때문에 일반 블로그나 일반 소셜미디어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뜨거운 고객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뉴스레터 구독자 1명이 일반 소셜미디어나 다른 블로그의 팔로워 1명 대비 7배의 가치가 있대요. 그 미국 통계에서. 그 이유인즉슨 글 자체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는 사람이 많이 없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이탈을 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유니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독으로 딱 박아놨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독을 취소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큰 장점이라고 보고 있죠. 그 뉴스레터 얘기를 이제 많이 했으니까 네, 책을 쓰셨잖아요. 맞습니다. 솔로프리너 네. 제목이 정확히 뭐죠? 나는 솔로프리너다. 나는 솔로프리너다. 네, 그 제목을 잡았어요. 네. 이 솔로프리너라는 말이 그러니까 사실은 사전적으로 없는 말 맞죠? 만들어진 말이죠. 2010년 말부터 떠오른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던 거예요. 10년이 채 안 된 단어인데 알고 보니까 이거 자체가 그 기업적인 성격을 띠면서 기업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예를 들면 뭐 시스템으로 움직이잖아요. 뭐 누구는 인사를 하고 누구는 노무를 하고 누구는 뭐 PM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들을 한데 모아서 다 같이 하는 사람을 솔로프리너다라고 새롭게 정의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어가 많이 떠오르는데 최근에 그것들에 대한 어떤 좀 사람들이 좀 뜨거워지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1인 사업가 아니면 1인 창업 이렇게 해서 제가 그 키워드를 내가 선점해야겠다 생각으로 책 제목도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솔로프리너로서 네. 다양한 IT 제품을 만들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네, IT 제품을 만들려면 저도 이제 창업을 해서 IT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처럼 비즈니스 하는 사람 어디 가서 영업해야 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개발자, 경영 지원, 또 뭐 영업, 네. CS 다양하게 필요한데 맞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하고 계신 거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거의 다 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일단 사업의 근간은 유입이 있고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해야 되죠. 그리고 상품이 있어야 됩니다. 팔 만한 상품. 그리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해야 되죠. CS를 해야 된다든가. 크게는 그렇게 세 가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유입은 제가 그 매일매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쓴다든가 뉴스레터로 유입을 계속 만들어내죠. 근데 한 번 올려놓고 나면은 요즘은 뭐 내가 이렇게 일하지 않아도 알아서 알고리즘이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뭐 순위권에 오른다든가 해서 트래픽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한 번만 좀 신경 쓰다 보면 알아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상품을 뭐 예를 들면 저는 커뮤니티랑 지금 IT 프로덕트 두 개를 하고 있는데,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클럽장을 따로 모신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그 클럽을 또 하게끔 또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IT 제품은 그 자체로 코드이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제품이 돌아가죠. 그런 레버리지와 레버리지 곱하기 레버리지가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운영은 이제 또 그 카카오톡이라든가 채널톡에 이제 자동 그 답변이라든지 이런 걸로 처음에는 쫙 막아놓고 그 다음에 환불문이라든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그때서야 제가 좀 대응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좋겠죠. 네.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2010년 후반에 예. 그 막 소셜 미디어 붐이 막 일었을 때 맞아요. 본인이 오디언스 혹은 팔로워들을 갖게 되는 기회를 막 생겼잖아요. 그런 기회들이.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뭐 해외 직구, 해외 공동구매, 뭐 아니 이런 온라인으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엔잡러들 굉장히 많이 생겼을 때가 있었고, 근데 요새 또 이제 AI 붐을 타고서 솔로 프리너 혹은 뭐 바이브 코딩 네. 이렇게 1인 창업가들이 많이 생겼고, 요 시대와 이 시대를 구분을 한다면은 어떤 게 가장 다르다고 보세요? 우선 저는 가장 크게 가르는 요소 두 가지가 있다고 믿는 게, 첫째는 알고리즘이고요. 네, 알고리즘이 그 예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쉽게 막 퍼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 인스타그램이 또 릴스라고 하는 게 뜬 지가 5년 정도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더 알고리즘에 대한 사람들의 노력, 그 알고리즘을 이해하면서 더 퍼지려고 했었던 그런 노력들이 좀 덧대져서 커진 것 같고요. 두 번째 웨이브는 저는 올해가 정말 원년이라고 생각하는 게 AI의 큰 그 변화인 것 같습니다.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트렌드가 또 올해 생겼고, 바이브 코딩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그냥 AI 코딩인데, 예전에는 개발자가 했었던 영역을 AI가 그냥 그 이거 만들어줘 라고 하면 바로바로 나오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이 그 AI와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IT 세상 속에서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아졌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저 같은 그러니까 1인 기업가들이 정말 전방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전에 조지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을 때 그 바이브 코딩이 되게 운전이랑 비슷하다라는 네.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거 이렇게 좀 연관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뜻으로 그게 운전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세요? 운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해진 법칙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에 딱 타는 게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핸들부터 달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시동을 켜야 되잖아요. 그 원칙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원칙들을 조금씩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조차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하려고 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죠. 바다를 내가 가야 되는데 뗏목배를 준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다를 내가 가야 되는데 바다를 우리가 수영을 한다던가, 수영할 것도 아니고 그냥 바다에서 우리가 배 위에 뜨려면은 전동 모터도 있어야 되고 그 되게 좀 탄탄하게 지어진 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뗏목배로 가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그런 거죠. 약간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최소한의. 우리가 뭔가 뭐 서비스를 하나 만든다, 아니면 뭐 이렇게 스튜디오를 하나 만든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 뭘까요? 임대 계약부터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딱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막 벽에 페인트도 굉장히 더럽고 페인트 칠 해야 되죠. 그냥 이런 거 초기 세팅 과정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AI가 생각보다 딸깍하면 다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환상에 조금 젖어있는, 아직까지는 그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곧 조만간 많은 분들이 더 현실을 깨닫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게 초기에 조금 러닝 커브가 있지만 그래도 배우고 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도가 무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저는 커서라고 하는 툴을 바이브 코딩에서 좀 많이 썼었는데 그거를 조금 습득하고 나니까 너무 자신감이 크게 생겼어요. 나 진짜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을 갖는 자기 효능감 같은 게 많이 생겼습니다. 이 보시는 분들은 오해하실 수 있는데 개발자 출신이 아니시잖아요. 전 개발자가 아니라 디자이너입니다. 네. 네. 그럼 디자이너가 바이브 코딩으로 이 정도까지 만들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스를 만드시고 또 다른 제품도 만드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몇 가지 예시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스 제품 만들고 그리고 PDF를 넣으면은 그 PDF에 있는 텍스트랑 전체적인 내용을 추출해서 요약까지 해주는 그런 도구 같은 것도 좀 만들었었고요. 최근에 새로 만들고 있는 건 창업자분들이 새롭게 뭔가 만들고 싶어하는 니즈가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뭐 내가 바이브 코딩이니 뭐니 해가지고 개발이 쉬워졌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더 잘 탐색하게끔 해주고 그 이미 팔리고 있는 창업 아이디어 탐색기 같은 걸 만든 다음에 그거에 있는 그 하나의 아이디어를 예를 들면 기획 문서로 만들어주는 AI를 통해서 그런 제품을 또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 요새 그러면 그 API 혹은 이제 그 MCP? 네. 이를 이용해서 네. 굉장히 훨씬 더 다양해졌잖아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기술적인 얘기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요. 그래요? 그럼요. 네네네.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사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래요? 네네네. 아. 네. MCP가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AI 코딩 다음으로 큰 혁신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MCP가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약간 우리 컴퓨터가 있으면은 USB를 딱 꼽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이 하면은 영상 편집의 확장자 플러그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다른 예를 들면 내가 하나의 앱에 내가 쓰는 노션이라든지 아니면 내 지메일이라든지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MCP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설치를 해서 연결을 하고 나면은 내 노션에 있는 내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랑 그 말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내 노션에 있는 어디 파일에 이거 가져와. 그리고 여기 내 서비스에 이걸 표시해. 라고 AI한테 명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거의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앱을 다 할 수 있는 정도로 생태계가 커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게 저한테 너무 혁신이었고, 가장 저한테 큰 충격이었던 MCP는 그 백엔드를 만들어주는 슈퍼베이스 MCP 서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제 구현이라든가 아니면 뭐 로그인 구현 이런 거 못해요. 근데 걔를 딱 그 AI랑 연결하고 나니까 나 로그인 이거 구현해줘. 결제 이거 구현해줘. 그러니까 딸깍딸깍 나오는 게 너무 충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거 없으면 저는 지금 개발 못한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네. 그것을 연결해줘서 내가 시키기만 하면은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정보를 모아다가 뭔가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막 열리는 거네. 맞아요. 예전에 이런 거 막 정리해가지고 엑셀에 넣어놓고 맞아요. 또 노션에 옮기고 하는 게 맞아요. 편해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뭐 영상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 영상 편집 툴을 내가 AI로 조정을 내 서비스에서 따로 해가지고 불러올 수 있다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정말 많은 걸 할 수가 있죠. 네. 그 요새 AI 서비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AI를 쓸 때 가장 큰 목적이 사실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인데 그 툴을 좀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만약에 소셜미디어를 내가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버퍼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BUFFER이라고 하는 툴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소셜미디어를 여러 개를 예약 게시를 할 수 있는 도구예요. 뭐 스레드, 링크드인, 그리고 트위터,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동시에 포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거기에서도 AI 기능을 또 지원을 해줘요. 뭐 각 플랫폼마다 좀 적절한 형태로 내가 하나의 글만 쓰면은 다 쪼개줍니다. 여러 글 포맷으로 또 변환해주기도 하고요. 약간 그런 식으로 써는 그런 버퍼라고 하는 툴을 저는 또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중급자를 위해서는 메이크라고 하는 툴을 추천을 드립니다. 메이크는 자동화 툴인데, 말 그대로, 어떤 내가, 새로운 뭐 CNN이나 이런 뉴스 같은 걸 많이 보고 있다고 하면은 그 뉴스가 새롭게 생성이 된다던가, 이렇게 되는 순간, 자동으로 번역을 해서
뭐 내 핸드폰에 문자를 쏴준다든지 내 이메일로 기사를 자동으로 보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동화 도구예요. 이게 되게 국내에서 많이 유명한 툴이 되었고요. 그런 형태로 내 일상을 한번 자유롭게 자동화를 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개인의 생산성 측면에서 혹은 비즈니스의 확장성 측면에서 거의 막 무한대에 가까운 기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또 사전 공부를 한 결과 네. 조시님이 AI 골드러시다 아, 라고 맞습니다. 표현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네. 무슨 말인가요? 저는 올해가 AI의 그 소위 말하는 골드러시의 원년이다 이걸 말을 하고 다니는데 그 골드러시라는 게 예전에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금광이 터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 한 200년, 한 15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수많은 주민들이 와가지고 다 금을 캐려고 노력을 했었던 그 시대를 골드러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주변에 그래서 청바지 파는 사람, 음식 파는 사람 해가지고 경제가 엄청 부흥했었죠. 그걸 골드러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올해가 AI가 그걸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개발자가 그 만들었어야만 했었던 앱이라고 하는 그 영역 자체를 AI가 깨뜨렸고, 그리고 최근에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 엘리베이터 타고 나면은 항상 AI 광고가 보이거든요. 그런 굉장히 빠른 영상을 만든 거라든가 마케팅조차 예전에는 우리가 사람이 계속 뭐 글을 쓴다든지 광고를 돌려야만 했었다면 지금은 또 바이브 마케팅이라는 개념도 생기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뭐 그 AI 툴 같은 것들 되게 열심히 알아가지고 영상이라든지 그 광고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외에 있는 것들을 되게 인기 있는 것만 끌어서 그것만 따로 새로 내 걸로 제작을 해주는 그런 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이콘닷컴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런 거를 또 바이브 마케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와, 그러면은 네. 막 노출도나 클릭도나 이런 거 높은 것들을 꼽아가지고 내가 A/B 테스트 이제 하지 않아도 높은 것만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거네요. 그런 시대가 왔죠. 네, 그러면 뭐 GPT 혹은 이런 LLM 서비스들 이 전반적으로 이 모든 AI가 바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막 빠르게 전개돼 왔는데 결국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확실히 아는 분들이 수긍을 하시는 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다. 그리고 기계한테 맡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다. 이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혼자서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외부 부업을 한다던가 내 것을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 최근에 유튜브에서 그런 말도 들었어요. 창업이 오히려 안정적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오히려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는 지금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회사 내에서 AI를 활용한 경력과 하지 않았던 경력 자체를 비교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직장에서의 어떤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AI 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고, 결국 내가 AI를 잘 쓰고 뭐가 한다고 하면은 10년 뒤에는 어쩌면 창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시대로 우리는 진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조시님의 다음 단계는 어떤 방향일까요? 저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 크리에이터 비즈니스는 계속 뜨고 있거든요. 저는 이미 롤모델이 있어요, 미국에. 그분을 따라서 저도 IT 크리에이터로서 좀 더 성장을 많이 하고 싶고요. 100만 구독자를 갖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신다는. 네,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유튜브는 그럼 뭐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뭐 리뷰인가요? 아니면 강의 형식인가요? 뭐. 여러 가지 포맷을 실험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바이브 코딩으로 1억 벌기 같은 시리즈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AI로 돈을 벌 수 있을까? AI로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과연 내 제품을 사줄까? 하는 그런 챌린지 시리즈를 한번 해볼까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유명하신 고재영님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분 정말 유명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느낌으로 챌린지를 저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에 현재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약간 AI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좀 튜토리얼이라든지 아니면 뭐 팟캐스트 이렇게 좀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본다든가 그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이 배우신 분들, 또 저도 일단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네. 당장 컴퓨터 앞에서 스레드 혹은 뭐 비즈니스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링크드인 뭐 이런 거를 시작하시면서 빠르게 뭐라도 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크티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 서비스의 비전은 지속 가능한 크리에이터 생태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크리에이터가 돈을 벌 때 일확천금을 벌고 갑자기 자취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디지털 컨텐츠를 팔게 해준다든가 뭐 팬 커뮤니티를 만들게 해준다든가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마지막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네.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설계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의견이 혹시 있으신지? 크리에이터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크리에이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소위 말하는 고가 강의 이런 것들이 사실 유행하고 있는 사회거든요. 그런데 되게 자극적으로 판매한다기도 하고 약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좀 더 자극적으로 판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크리에이터가 만약에 그걸 한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소위 말하는 IP 손상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브랜드 자산이 중요하거든요, 크리에이터는. 본인이 어떻게든 오래 일을 하려면 소위 말해서 나락을 가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나락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히 내가 브랜드 이미지도 계속 내가 유지해야 되고 계속 그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여건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너무 욕심을 부려서 막 사람들에게 너무 막 피해를 준다던가 약간 조금 너무 허풍을 떤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는 소위 오래 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 가는 그런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선은 꾸준히 내가 계속 트래픽을 만들 수 있는 역량도 없지 않아 있어야겠지만 그러면서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식으로 길게 사업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상품을 어떤 설계하고 판매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진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인 건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만 저는 오래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크리에이터가 수입이 되게 불안정하거든요. 여러모로 이것도 기업가이기 때문에. 근데 최대한 가능하시다면은 구독제 상품 같은 것들을 한번 판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내가 5만 원짜리를 구독해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한 200명 정도만 모아도 1,000만 원이 됩니다. 그거를 구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분야를 대신 잘 찾아야겠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좀 더 나에게 안정적인 수익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또 같이 또 만들어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 이 크리에이터 생태계도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창업을 하면서 초반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스타트업 해가지고 빨리 엑시트하고서 그냥 파이어족이라고 하잖아요. 네. 빨리 은퇴하고서 놀러 다니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정말 1, 2년도 못 버티는 것 같고요. 내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고민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이 단순히 누구한테 주는 위로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실전 가능한 전략이지 않을까? 혹은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조직률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자동화 시스템까지 어쩌면 AI가 정말 우리 모두가 크리에이터인 시대를 굉장히 빠르게 앞당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상하게 돈 버는 사람들의 이야기, 수상한 팟캐스트, 저는 신효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